자, 다들 아시겠지만 창업 유망팀 산맥 경진대회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회째 올해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또 사업화 성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실전 창업 경진 대회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 선발된 상위 35개 팀은 도전 K 스타트업 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 통합 본선 심사위원이자 많은 학생 창업자들이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 거의 1위를 다투고 계시는 분을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댓글로 짝짝짝짝 남겨주실 거죠.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지주 정회훈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짝짝짝짝. 반갑습니다. 아까부터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예, 소개를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회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타트업, 이 창업인들한테 투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작년에 도전 K 스타트업에서는 드레이퍼 어시나의 대표로서 투자하고 또 심사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올해 6월 달에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의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4달 됐고요. 네. 4달 됐지만 그동안에 벌써 6개 투자했습니다. 와. 네. 거의 뭐 한 달에 1개 이상씩의 네.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네. 좀 이렇게 선별을 하시고 네.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 이런 회사구나 알 건 같은데 그래도 네. 조금 더 우리 회사는 네.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네. 좀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카이스트에서 설립한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설립한 카이스트의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고요.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기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 창업 전문 회사. 네. 아무래도 그러면 정말 개발되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청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또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내는 데 있어서 관심이 진짜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나 사회에 큰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그게 이제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 이름에 청년이 들어갔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학생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청년들이 많은 대상이 되고 있고 또 하지만은 그냥 연령상의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청년인 분, 심지어 교수님들,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까지 투자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이 진짜 학생으로서 청년이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청년인 분,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분,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벤처 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또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창업을 처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멘토 같은 분이시겠네요. 멘토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의 파트너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일종의 이 투자를 해서 인연을 맺으면 동반자의 역할, 그런 역할을 갖다 한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초기에는 초기 기업일수록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투자할 때도 심지어 내부에 2명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밖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고 초기에 시장을 찾는 것도 같이 이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기 어떤 창업 파트너로서 그런 역할을 남들보다 아무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적인 부분까지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예. 좀 정말 우리의 아이템은 너무 좋은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좀 부족하다 하는 분들에게 너무 큰 힘이 되어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 또 학생 창업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펀드 중에서도 이제 교육 계정이라고 하는 그 펀드 계정인데 거기는 주로 이제 학생이라든지 또 물론 석사나 박사를 졸업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졸업 이후에 몇 년 이내 그렇게 이제
공부를 끝내고 얼마 안 되신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경험이 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찾고 시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또 특히 이제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사업 개발하고 그러는 것들은 외부하고 많이 조인을 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저희가 평소에 어떤 투자자로서 갖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판매, 유통 이런 채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대기업하고 협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중견기업인 경우도 있고 선배 벤처인 경우도 있고 네. 또 심지어는 이제 저희 투자사들끼리도 또 서로 같이 협력해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뭐 도와드리고 뭐 저희가 다 직접 해드리진 못하지만은 뭔가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네. 기회를 찾아드리고 네. 뭐 그런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사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잘 네. 모르지만 뭐 그냥 옆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업은 인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중요하죠. 정말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그런 네트워크적인 부분에서 또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대표님의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셔서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좀 빛과 희망이 되는 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오늘 대표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네.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네.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와, 뭐 거의 이제 명언집이 나올 정도로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제 바이블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이제 네. 어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여러분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업은 배가 바다에 나가 목적지까지 항해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다. 노를 얼마나 잘 저을 수 있는가 보다는 조류와 바람을 잘 타는 것이 훨씬 더 사업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비유가 완벽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좀 확 와닿는 말인데 어쨌든 조류와 바람을 잘 네. 타야 된다는 것은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좀 그게 굉장히 구체적- 중요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뭐 제가 한 말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 실제 사업을 하면서는 그런 내용을 좀 인식하는 정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갖다 드렸었고, 저희가 특히 이제 투자하는 게 대부분 이제 기술 기반의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술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기술은 뭐라고 할까요? 기술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되지만은 기술이 있다고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꼭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기술보다 시장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시는 분들이 창업자들이 초기에 보면은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이제 기술인 경우가 네. 많이 있고 또 내가 잘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갖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진짜 중요한 거는 배가 나갈 때 옛날에 돛과 노를 져서 가는 이런 배들은 정말 조류하고 바람을 갖다 잘 만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도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정말 노를 잘 젓는 선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돛을 잘 부리는 그런 이제 선원들이 있고 해도, 이 조류와 바람을 잘 만나면은 그 배는 목적지까지 가기는커녕 출항하고 난 다음에 난파를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좌초될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조류와 바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시장을 잘 찾아야 되고, 또 시장에서도 시장의 타이밍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시장에 혼자 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예. 파이오니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보다는 뭔가 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이고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꼭 어떤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장수들 있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 네. 그럼 지장, 그 다음에 또 덕장, 용장 있죠. 네. 지, 덕, 용. 네. 예, 다 훌륭한 장군들이죠. 네. 근데 이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더 높은 장군? 예, 어떤 장군이죠? 운장이에요, 운장. 아. 예, 예. 운장은요, 예, 지장, 덕장, 용장도 못 당하거든요. 네. 시장에서 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전에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는 저희가 투자해서 과거에 성공하신 분들은 운칠기삼,
운구기일. 근데 이분은 얘기하시는 게 시스코의 회사를 갖다 파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운이 120, 기술이 마이너스 20이라고. 마이너스 20. 네. 기술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시장을 제대로 못 보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제대로 이제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그 정도로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가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시장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네.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공략할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또 이야기를 이런 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대는 파도도 바람도 네. 거의 난파를 만난 것에 그렇죠. 가깝잖아요. 사방에. 너무 거친 네. 파도고 그렇죠. 바람이 어디로 튈지도 네. 모르고 그래서 네. 사실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읽기가 그럼요. 참 쉽지가 않은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오늘 대표님이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나와주셨으니까 좀 같이 되어주시기를 오늘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창업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다. 마치 네. 칼싸움과 같다. 네. 상대의 칼에 찔려 팔을 다치면 싸움에서 그 팔을 쓸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창업인들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사업 계획을 갖다 실제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실행할 때에도 보면은 마치 사업 계획에 모든 옵션이 다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얘기만 하고 끝나면 오히려 다행인데 네. 실제로 본인은 행동을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회사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자원이 있고 그걸 갖다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집중해서 어떤 목표를 갖다 달성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 계획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현실적인 감각이 좀 없어서 사실은 이런 얘기 과거에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케이스 중에 교수님들이 창업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이론에 뛰어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 기술도 잘 아세요. 예. 그리고 교수님이니까요. 예. 네. 굉장히 그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 이제 투자자들이 모여서 하다가 그때 교수님 몇 분들한테 이제 좀 조언을 드렸던 게 이거 실전에서는 이제 칼싸움인데 이 칼싸움에서 칼을 쓰다가 내가 공격도 하지만은 공격을 당해서 팔 한쪽을 다친다 이러면은 그 다친 팔로 칼을 갖다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싸우는 순간에는 네. 못 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뒤처지게 되고 그걸 갖다 다시 따라잡기 위해서는 진짜 그만큼 희생을 하고 따라잡아야 되는 이런 건데 좀 더 현실적으로 이 실전에서 옵션을 생각을 하고 정말 프랙티컬한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좀 현실을 직시하고 네.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네. 빠르게 파악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 네. 왠지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할까 참 막막한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 청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숫자가 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 이후에는 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그렇죠. 말하자면 메가 트렌드가 또 생긴다. 네. 관련된 책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유튜브 영상도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그 각각의 산업들이 한 10년, 20년 정도 미래가 더 빨리 당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이든지 산업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거의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당겨져서 시장 환경이 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솔루션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하고 제공해야 되는 게 오늘날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그것도 기업 위협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1, 2년의 트렌드는 사실 읽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10년, 20년 뒤는 사실 감도 잘 안 나거든요.
심지어 이제 빌 게이츠 같은 분이 팬데믹이라는 것을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제시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팬데믹 중에서도 이게 코로나라는 거, 뭐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무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 없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또 기회적인 요인을 찾아가지고 그 틈새를 들어가고 그로부터 사업 기회를 찾아낸다 그런다면은 사실 일단은 저는 뭐 도전할 것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환경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탐색하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사실 이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말에 이 IMF 외환 위기가 있었죠. 네. 그때 오늘날 1세대 벤처 기업인들이 많이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또 있었죠. 그때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창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공 사례들도 많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가 침체될 때 오히려 그때 좋은 현재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창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투자자로서 더 두 눈을 갖다 부릅뜨고 그런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창업자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변화에는 오히려 몸집이 큰 기업들보다 정말 스타트업이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영학자들 중에서도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 아주 큰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기업들이 유리하지만은 이런 어떤 기회나 도전적인 요인들이 올 때 이거를 갖다 활용하는 거는 스타트업이 훨씬 더 쉽게 네.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뭐 얼마 전에 작고하신 하버드의 유명하신 클레이 크리스텐슨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혁신기업의 함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거기에서 아주 한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본인이 실증했고 그걸 갖다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로부터 이제 대기업들도 R&D를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느끼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로 느껴지는 것은 네. 비대면, 네. 언택트. 네. 요즘엔 온라인과 컨택트를 또 합성해서 온택트라는 말도 네.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사실 이전에는 이런 단어 자체를 쓸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익숙해졌고 이런 네. 부분이 네.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점차 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사회 변화들이 실제로 이 투자 트렌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네, 네. 사실 이런 트렌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렌드를 갖다 보되 그 뒤에 있는 시그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그널이요? 예. 네. 그 트렌드 자체는 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 뒤에 있는 시그널을 갖다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본다고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비대면 언택. 예. 그러면 뭐 지금 이 같은 환경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뭐가 바뀌었냐? 사람들의 사고라든지 의식이 행위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지금 뭐 일부 기업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회사들이 사무실을 없애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자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이 소위 얘기하는 테크 기업들이 다 기술개발인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택에서 근무하고 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미팅을 하고 네. 같이 만나가지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처음에 이걸 했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될까? 돌아갈까? 예, 예.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건 해봤는데 오히려 장점이 있더라. 왜 이걸 갖다 우리가 몰랐을까?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예. 그 사무실 줄이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뭐죠?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분한테 그런 통계를 갖다 들었는데 자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전보다 훨씬 더 이 능률이 올라갔답니다. 네, 절반 정도는 이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못하답니다. 네. 근데 이 능률이 올라간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예, 왜? 이거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무실에 나와 보면은 예, 같이 일하면서 뭐 일하는 게 보이고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속도를 더 내기도 하고 더 많이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일에 대한 어떤 몰입도라든지 집중도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자택근무라든지 이 어떤 화상으로 온라인 미팅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대면 언택 이런 것들 중요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쇼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은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원격 근무를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크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툴들,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 수단들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찾는 이 인베스터들이 많이 보고 있는 분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그럼 시그널이 뭐냐 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사무실을 가지 않는 게 이 놈이 될 수 있다. 예, 이 뉴 노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맞는 그럼 이제 사업 시장을 찾아야 되고 이 사업을 해서 그 솔루션을 갖다 개발을 해야 된다. 뉴 노멀. 네. 이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이 과거에 봤으면은 없던 기준인데 이제 어느 날 새로운 기준이 들어가지고 이게 당연하다듯이 우리 사는 세상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우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대표님이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케이스를 갖다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과거 제가 일했던 외국계 펀드에서는 저희가 모르는 걸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헬스케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초기 단계에 투자도 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기술보다는 사람이라든지 창업자라든지 팀이 중요한 또 시기도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더 커 나가는 산업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WLS80님께서 본격적인 시작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시작을 해도 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창업의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언제가 타이밍인지는 아이템에 따라 아무래도 다르겠죠? 아이템에 따라 다르고요. 준비가 얼만큼 돼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따로 봐야죠. 외부적으로는 시장이 없는데 지금 시작할 필요가 없죠. 근데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시작하고 싶어도 또 시작을 못 하는 거고요. 그 둘이 이제 다 맞아야 되는 거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이 궁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업가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을 갖다 잘 들여다보면서 그 변화로부터 어떤 흐름을 읽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어떤 이 사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걸 시작한다든지 그걸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창업에 이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성분들이 정말 그 기쁜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산통이 있잖아요. 근데 시를 쓰는 분들, 소설을 쓰는 분들, 음악을 작곡을 하는 분들, 그림을 그리는 분들 다 창작의 고통을 갖다가 겪거든요. 창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업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고민의 깊이가 더 깊고 그리고 거기서 그 시간 동안에 얼만큼 생산적으로 고민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창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라든지 사업 계획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AI 분야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그 AI가 저는 이제 AI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이제 인터넷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90년대 인터넷 회사 하면은 특별한 회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일반적인 회사들을 보면은 인터넷 회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없죠. 네, 사업을 인터넷 사업을 갖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터넷은 다 활용하고 있고 하다못해 웹사이트도 다 인터넷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AI가 마치 인터넷과 같이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생활은 물론이고 사업 전반에서도 이제 AI를 안 쓰면은 장기 둘 때 장기판에서 차포를 갖다 이제 떼고 두는 그런 양상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AI를 사업마다 또 다 다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AI를 또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AI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픈 소스에서 개발된 걸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어떤 커스터마이즈해서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갖다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사업에 맞게 전략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뭐 한 가지 이제 강조드릴 거는 저희가 요새 투자하는 사업 중에 한 10가지를 투자할 때 90%는 다 AI 회사입니다. 아, 90%나? 네, 90%가 AI를 본업을 하든 AI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든 다 AI를 끼고 사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없이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저희 아들이 이제 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각각 작년에 졸업하고 또 3년 전에 졸업하고 지금 둘 다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AI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스스로도 가고 있구나. 둘이 잘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렌드는 제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해주고 아버지가 대표님이신데요. 네. 제가 오히려 AI는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언택트 사회에서의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하는 또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처음이다 보니 어떤 게 지뢰일지 우리는 잘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가뜩이나 경험도 없는데 이 시대는 또 듣도 보도 못한 시대니 어떤 게 내가 밟으면 안 되고 피해가야 하는 위험 요소들이 뭔지 참 불안하기만 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네. 그 언택 사회라고 하는 게 글쎄요. 아무래도 기존의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구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다 바꿔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나 유통 채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먼저 한 이런 회사들이. 예.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또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것들은 판매나 유통에 있어서 이런 채널을 자기 스스로 갖고 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뭐 자사 웹사이트라든지 그 트래픽을 일으켜 가지고 다 뭐 판매 사이트를 갖다 만들 수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 파트너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혁신할 수 있는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찾아서 어떤 게임을 바꾸는 이런 게 되면 모를까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갖다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기회나 터닝 포인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타트업으로 찾아야 될 그런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인프라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스타트업이 도전을 한다는 거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런 언택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세그먼트 그걸 갖다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회운 대표님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는 좀 전에도 말씀하시다가 이제 은연중에 나왔지만 실리콘밸리가 가장 네.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최근까지 이제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 펀드인 DFJ 아테나에도 네. 계셨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소개하실 때도 예. 이제 국내 투자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인터넷이 너무나 당연해진 사회이기 예. 때문에 이 글로벌 트렌드를 읽는 것도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글로벌 트렌드를 뭐 현재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실리콘밸리 제일 유명한 그런 애널리스트 중에 경제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 메리 메이커가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그런 리포트를 갖다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리포트의 한 줄을 갖다 보면은 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초기에 불과하다. 이로부터 굉장히 연관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트렌드를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있겠지만은 네. 일단 그런 좀 앞으로의 변화의 속도라든지 변화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더 깊이 보면서 더 관찰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그런 환경적 요인을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어떤 그 뒤에 있는 시그널을 갖다가 찾아가면서 사업을 갖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일반적인 트렌드를 지금 몇 가지 얘기한다 그런다면은 비대면 사회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언택으로 바뀌는 건 물론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무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 거고요. 네. 산업적으로는 바이오나 헬스케어는 더 많은 스pen딩이 생기면서 네. 이쪽에 대한 투자도 더 강화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갖다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이 노년의 삶이라든지 네. 그 어떤 시니어 라이프에 대한 그런 쪽에서도 소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쪽 산업이 더 유망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트렌드에 맞춰진 그런 부분들도 알려주셨지만 그 네. 전에 그 뒤에 있는 시그널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기 그러면, 때문에 네. 그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네. 글로벌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사람들의 대면 욕구가 오히려 폭발해서 공유 경제 산업이나 복합 문화 공간 같은 대면화 시대가 다시 한번 재초래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 사실 안 해봤거든요. 네.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거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 생각은요. 네. 제 생각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모일 겁니다. 뭐 일을 하기 위해서도 모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본인의 어떤 소셜 라이프를 위해 가지고 친구들이라든지 친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모이게 될 텐데 과거보다는 그 정도는 떨어질 겁니다. 네.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보고는 되겠지만은 이제는 과거로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네.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실리콘밸리 같은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넘어야 할 허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네. 언어적인 장벽이나 문화 장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예. 부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뭐 정확히 두 가지를 갖다 집어주셨는데 두 가지 장벽이 있어요. 하나는 언어고 하나는 문화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최근에 관찰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측면은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대표가
직접 영어가 능란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시고 네. 또 그리고 그 팀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꼭 대표가 발표를 하지 않아도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언어적인 장벽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문화적인 장벽은 아직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기에 여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을 너무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하고 싶은 욕심들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바람이지 전 그 바라는 만큼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숙제를 안 하고 나는 미국 시장에 갈 거야. 나는 미국 시장에 갈 수 있어. 미국 시장이 좋아. 네, 당연히 좋죠. 크죠. 또 더 수용성도 많고. 네, 파이도 크고. 그런데 준비가 그만큼 안 돼 있고 숙제가 안 돼 있고 미국 시장에서 시장 수요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데와 제휴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네. 판매 채널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이라든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 바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숙제를 해야죠. 네. 네. 숙제를 어떻게 뭐가 숙제인지를 당장 잘 모르겠는데 네. 뭐가 숙제일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뭘까라는 좀 궁금증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뭐 독서, 인터넷 신문, 뭐 읽는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네. 또 인터넷 신문을 읽는다면 어떤 분야에 대해 조금 더 정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뭐 강연을 들어야 더 내가 미국 시장이나 뭐 창업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네. 있을지 어떤 숙제를 내주고 싶으세요, 대표님? 네, 저는 그 공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실전이죠. 근데 실전이 어떤 실전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치과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예요. 네. 네. 근데 이 마켓을 미국으로 타겟을 해가지고 미국 가서 팔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교수님이 미국 치과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하신 분이에요. 미국 시장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이걸 팔아야 될 수 있는 데는 그냥 미국에 있는 치과 의사들한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는 그런 치과 중에서 딱 10,000군데밖에 팔 수가 없어요. 왜냐? 예? 이건 소프트웨어인데 장비를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장비를 갖고 있는 곳이 그 장비가 만 개가 미국에 지금 팔려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은 지금 한 10만 개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시장 조사를 그렇죠. 좀 미흡하게 하셨던 거네요. 네, 그러면. 모르시는 거죠. 네. 시장 조사를.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게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뒤진다고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그 장비 하는 회사의 사장을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그 장비가 10,000대밖에 없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장비 회사인데 15%가 자기네가 판 겁니다. 나머지 85%는 외산인데 네. 전체적으로 10,000대고 그게 있는 그 장비가 있는 치과는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공부라고 하면 교수님이 훨씬 더 많이 했고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건 교수님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실전이고 네. 그만큼 발로 많이 뛰어야 되고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만나봐야 되고요. 네. 네, 그래야지 이제 답이 나옵니다. 네. 네. 스타트업 기업 말 자체가 시작하는 단계 기업이다 보니 얼마만큼 이제 그 구심점을 네.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즉 네. 팀이 중요하다. 그러면.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좀 해주셨는데 네, 실리콘밸리도 좀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죠. 네. 팀이 중요하고 사람이 전부 답니다. 네. 전부 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사업 계획 암만 잘 짜가지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다 맞는 게 없습니다. 사업 환경이 바뀝니다. 네네. 예. 뭐는 더 유리해지고 뭐는 더 불리해지고 이 바뀌어진 환경에서 결과적으로 다시 노를 젓고 이 돛을 부리고 해가지고 방향을 다시 잡고 가야 되는 거는 경영자 그리고 그 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 그럼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스타트업은 이 마라톤을 갖다가 달리는 게 아니라
100m 속도로 마라톤을 갖다 뛰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계속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야 되고요. 두 번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면 사람을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이 팀을 꾸려야 되거든요. 네. 조직이 커지다 보면 이 성장을 하고 크고 그러다 보면 커진 팀을 갖다 또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 조직적인 어떤 그런 케미스트리를 갖다 맞추고 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네. 정말 기업을 한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이 필요하거든요. 네. 물리적인 결합을 하면 물리적으로 어떤 성분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A와 B라는 이제 화학 분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말 제가 투자를 하면서도 제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항상 보는 것은 그릇을 빚어야 되는데 초기에 이 진흙을 갖고 얼마나 이 흙을 갖다가 잘 으깨고 고르고 해가지고선 빚어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공들여 가지고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니에 넣게 되면은 거기서 깨져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그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릇을 갖다 빚은 건 숙성된 그런 조직이 아니라 네. 숙성된 조직으로 해서 거기에서 정말 맛이 나오고 문화가 창조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와 열정이 또 이어지는 이런 이제 큰 기업으로 스케일업 될 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명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속성이 아니라 숙성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받아 적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 합니다. 예. 통합 본선에 오른 팀들은 또 직접 심사를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예. 대표님 기준이 뭐예요, 정말? 투자하시는 기준, 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저 어떻게 하면 투자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댓글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주간 기관에서 또 이렇게 제시한 공통적인 심사 기준도 있었겠지만 네. 대표님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볼 때 또 네. 가지는 대표님만의 기준도 네,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뭐 평소에 이제 투자할 때 회사를 갖다 만날 때도 그렇게 하고요. 그때 심사 기준이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중요하게 이면에서 작용을 했던 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1번. 네, 1번. 사람, 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팀의 케미스트리.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얼만큼 매력적이냐, 사람이 에너지와 열정이 있냐, 정말 리더십이 있냐, 도전 정신이 있냐. 네. 그럼 에너지와 열정,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면은 넘치는 것 같지만은 또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보이시죠, 그게 다?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테스트도 합니다. 정말요? 그럼요. 심지어는 그때 기억나는 건 이 심사하는 방에 저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시선이 조금 이렇게 상향인지 하향인지 이런 것들. 시선 처리까지. 그럼. 그럼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좀 뭐 올바른 건가요? 어떤 사람은 바닥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포지티브하게 또 이 심사위원들 들어오면서도 눈 마주치면서 네.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게 심사할 때는 아니었지만은 저희가 매일매일 미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팔로우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하든 뭐 하다못해 요새 카톡을 하든 해가지고 미팅 후에 뭐 미팅에 대한 적어도 이제 간단한 뭐 요약본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내줘서 고마웠다. 뭐 그리고 피드백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는 네. 오늘 준비하긴 그래서 다음 주에 언제까지 준비를 해서 보내겠다. 아니면 필요한 자료 여기 있으니까 그 보내드린다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열에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 네. 않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그걸 숙제를 냅니다. 미팅 끝날 때 정리를 해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이러이러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탁을 드린다. 네. 그런데도
돌아가서 이메일 없는 사람들이 하면 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그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네. 놓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네. 건 그만큼 또 아직까지 좀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그렇죠. 또 느껴지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뭐 신입사원 연수해가지고 또 배울 겁니다. 네, 어. 커뮤니케이션 예, 예. 차원에서 배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 있으면은 사실 스타트업이 뭐 신입사원 연수까지 따로따로 하고 뭐 몇 명 이 한 방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걸 상식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네네네. 되거든요. 센스를 그렇죠, 센스죠. 겸비하는 예, 거죠. 예, 네. 예. 뭐 비즈니스가 다 커먼 센스에서 시작이 네.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자, 1번. 그래서 사람. 1번이 아무튼 사람인데 네. 예, 그런 거 말씀드렸고 네. 2번이 자, 2번입니다, 여러분. 2번. 예, 기술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아, 시장. 그래서 시장에서 중요한 게 시장이 커야 되죠. 네. 예, 시장 규모, 그다음에 시장의 성장성, 성장 속도. 네. 예, 작은 시장이라도 빨리 클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 절대적으로 큰 시장이냐. 저 둘 다면 좋고, 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적인 요인이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이 3번인가요? 3번. 네, 예, 3번.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예, 여기에 이제 기술이라든지, 예, 여기에 어떤 다른 유통 채널이라든지, 판매력이라든지, 네. 마케팅이라든지, 예, 뭐 핵심 경쟁력이라든지 네. 이런 게 들어가서 네. 예,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시장이 작은 데 가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고 암만 주장을 해봤자 예, 거기에 투자자로서 시장이 작은데 그 시장에 가서 남들보다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투자할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이 남들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아주 크고 이 시장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이 산업에 속해 있어가지고 이 회사 자체가 그냥 아까 조류와 바람을 잘 만나가지고 순항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쉽게 클 수 있는 회사 이런 걸 오히려 택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팀, 시장, 그다음에 차별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발을 담글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냉철하고 그렇죠. 또 완벽한 시야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지에 그렇죠. 대한 네. 말씀을 또 하신 것 같은데 이전에 투자하셨던 기업들을 보면 이름만 들어도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테슬라, 네. 바이두, 스카이프, 아. 핫메일 예.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와 또 예.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심사를 하실 때 또 기대하시는 부분에는 또 분명히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또 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바라는 점이 네. 있다면 또 어떤 포인트인가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 바이두, 스카이프, 핫메일 다 저희 그 드레이퍼에서 한 건 맞는데 네. 그거는 제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네. 저랑 같이 일했던 미국 파트너들이 이제 투자했던 회사고요. 네네. 근데 그 파트너들이 이제 투자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 펀드에서 한 게 아니라 미국 펀드, 글로벌 펀드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네. 예. 근데 그 과정을 갖다 들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큰 문제를 찾아서 도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큰 문제. 네,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왜 성공을 했냐? 테슬라는 사실은 그냥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성에 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슬라가 나온 거는 전기 자동차인데 화성에 가서 살게 되는 경우엔 이 모빌리티가 공기가 없다 보니까 내연기관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생각한 거예요. 네,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비대 에너지를 갖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차는 전기차다. 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일단 지구상의 어떤 상업용 차에 그걸 만들어서 파는 이런 사업을 갖다 성공시키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큰 문제를 찾아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유니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는 거는 특히 이제 파괴적인 혁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인더스트리를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이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갖다가 확 바꿔놓고 이런 것들은 쉽진 않거든요. 네. 뭐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IT 강국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게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좀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게임도 지금은 메인 시장이 중국이나 이런 데들이 되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 게임 산업을 갖다가 리드하고 있죠. 수요가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튼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 요새 유니콘들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기업도 나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이 같은 시대에는 낙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타. 네, 낙타 아시죠? 네. 네, 낙타는 사막에 있죠.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견디죠. 낙타가 견디죠. 네. 왜 견딜 수 있을까요? 네. 이 혹이 있잖아요. 네. 혹에 물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과 같이 사실 이 포스트 코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코로나 이 팬데믹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안 끝날 겁니다. 예.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한 투자가는 앞으로 2024년까지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호흡을 길게 보고 이 시기를 갖다 견뎌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 같은 경우에도 더 적극적으로 뭐 프로액티브하게 일은 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유니콘 전략도 필요하지만은 낙타 전략이 또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네. 시기가 아닐까. 그동안 또 이제 2018년 심사위원도 하셨지만 2019년도의 팀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심사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팀이나 또 2018년도는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대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에피소드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018년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대회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도 예선도 있었고요. 예선을 뭐 한 이틀 사흘에 걸쳐 가지고선 그 롯데 호텔 가서 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동숭동 가가지고 큰 극장에서 네. 또 심사도 했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또 그 탈락된 분들 중에 몇 분 그 이 카드를 드려가지고 송도에 있는 그때 그 빌딩이 정확히 몇 층이냐 30몇 층인가 그랬는데 실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타고 네. 발표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내려가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네, 한 2분 네, 내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을 갖다 골라가지고 그 다시 20개 기업에 네. 최종 20개 기업에 이제 올려드렸던 기억도 나고. 엘리베이터 면접이라니. 네, 실제로 저희도 심사위원이었는데 네. 장소가 송도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멀리 가지? 모르고 갔어요. 네. 가봤더니 진짜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하면서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거기서 몇 번을 타면서 네. 5분을 갖다 심사를 해서 한 분을 갖다 올렸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 또 기억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개인 이름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양승찬 대표, 스타스텝, 불가사리 네. 제설제, 네. 친환경 제설제를 네. 불가사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네. 불가사리 그 폐기물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소모를 해주고 네. 친환경으로 해서 훨씬 더 제설 효과를 높였던 네. 그런 걸 개발했었고, 저는 그 친구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2등 했어요. 그때 2018년에 이너버틀리라는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가 1등은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이 김규태 대표라고 하는 마인드 카페라는 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심리 상담 서비스를 하는 친구.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이후에도 투자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사업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교롭게 이제 제가 카이스트 창투에 왔더니
그 마인드 카페에 또 경쟁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저희가 제가 대표를 맡기 전에 이미 투자를 해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또 큰 투자를 받았고 이 회사도 잘 하고 있는데 둘이 거의 뭐 막상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모바일 심리 상담이 시장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또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런 심리 상담을 또 하나의 힐링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기억에 남던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공희준 학생인가 그랬었는데 발표는 성인들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마지막 결선에서 조금 이 피칭을 마지막 날 조금 이제 좀 자기 실력만큼 못했고 오히려 예선을 거쳐 올라오면서 했던 만큼만 했어도 되는데 뭘 바꾸면서 좀 이게 엉켜가지고 그날 잘 못했고 아이템이 이제 곤충 사료였어요. 곤충한테 먹일 사료를 만들어서 시장이 조금 작았는데 특이한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에피소드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20대 기업을 20개를 놓고 10개를 뽑는 탑10을 갖다 뽑는 최종 결선에 오를 회사를 갖다 뽑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심사위원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이 20개 회사를 이 발표를 듣는 동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점수를 쓰는 거예요. 실제 돈은 안 주더라고요. 또 돈을 주고 하면 더 실감이 났을 텐데 점수를 주고 점수를 쓰면 제 단말기에서 쓴 만큼 이제 점수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제가 점수가 좀 인색해요. 그래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는 안 하시는군요. 신중하게. 초반에 점수를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눈높이를 좀 높였죠. 근데 이 공교롭게 제가 후반부에 갔는데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심사위원들 모여서 얘기하고 거의 진행하는 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점수를 남기면 안 된다. 다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제너러스 해주는데 나중에 끝나고도 점수가 아무튼 남아있던 것들은 기존에 지나간 팀한테도 더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원하는 팀들이 탑10 안에 안 들어온 팀들이 있었는데 제가 점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올라오는데 조금 역할을 했습니다. 반전 카드를 쥐고 계셨네요, 대표님이. 뭐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두 기업 정도가 탑10에 들어갔고 둘 다 뭐 또 사업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하고 이런 에피소드를 나누다 보니까 또 사실 좀 몇 년이 지난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표님들의 성함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걸 보면 얼마나 이분들의 피칭 그리고 기술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셨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공희준 학생은 마지막 날 피칭을 못 해가지고 본인이 나가면서도 막 마이크가 안 꺼졌는데 망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 사회 보시던 분이 아니 공희준 학생 마이크 안 꺼졌어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랬거든요. 또 대표님께서 또 유심히 보시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좀 안타까우셨겠어요. 다들 유심히 봤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기업은 탑10에 들고 뭐 했던 기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속해 있던 엔젤 펀드에서 하도 마음에 들어서 좀 투자를 하려고 불러가지고 그 프레젠테이션도 듣고 그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회사가 막 투자받은 곳이 있었는데 그쪽하고 얘기하더니 벤처 캐피탈이 들어와서 엔젤 펀드는 못 받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절당했습니다. 짝사랑이 끝나고 말았어요. 정말 몇 해 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스타트업을 도전하는 창업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가지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타트업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지금 도전 K 스타트업에 나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준비도 하면서 사업 계획도 짜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걸 실행할 때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창작의 고통과 마찬가지로 창업의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끌어안고 정말 충분히 깊이 고민한 만큼 거기에서 더 나중에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끝까지 도전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스타트업이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더 현실적인데 험블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겸손해지라고. 네. 왜냐하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옵션보다도 훨씬 더 작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스타트업은 전선이 넓으면은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적어요. 예. 우리는 특공대예요. 전선에서 비어 있는 요소, 어떤 취약한 지대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뚫고 공격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네. 예. 근데 스타트업이 마치 대군인 것처럼. 대대병력이냐, 뭐 연대병력이냐, 사단병력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짜고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큰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가 그만한 업적이 있다든지 그만한 정말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은 큰 투자가들이 붙어가지고 초반부터 펀딩이 잘 돼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초기부터는 검증이 돼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학생의 경우에서는 큰 꿈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단계 풀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무튼 스타트업은 이 전선을 너무 넓히면 안 되고 그 전선에서 우리 어떤 시장에 취약지구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갖다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특공대 전략을 갖다 만들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이 스타트업 이코노미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특히 이제 대기업에 의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요새는 대기업들도 이제 스타트업과 연계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으로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약진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앞으로 이제 뭘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할 텐데 실제로 학생들이 창업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 serial entrepreneur 연쇄 창업자들도 이제 몇 명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열정을 갖고 도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당장 창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스타트업에 조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즐기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콩두유님, 대표님은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하시나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1순위를 또 사람으로 꼽으셨기 때문에 네. 대표님이 또 다른 뭐 투자자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사람을 볼 때 이 부분이 참 네. 중요하더라 네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시작을 하지만은 창업한 다음에는 이게 전문성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안목이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자기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 시야가 이제 넓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네.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네. 종업원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네. 고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을 갖다 뽑는다 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할지 인터뷰할 때 뭘 물어봐야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전문성이 있냐 없냐 자기 전문 분야에서 물어가지고는 이 스타트업에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뽑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건 각자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얼만큼 본인한테도 답이 되고 다른 듣는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도 답이 되는지는 이제 자기만이 아는 답인데 사업을 왜 하는지. Y가 중요하군요. 이 Y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각자 자기의 꿈과 자기만의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논리적이어야 되고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투자자들을 정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약콩두유님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려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길 권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기를 바라고요. 김은정님께서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업 계획서에 관련된 질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작성할 때 약점 부분을 어느 정도로 드러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팀 내에서도 드러내는 정도에 따라 의견이 많이 좀 갈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뷰 찍는 SN님께서도 사업 계획서에 대한 질문을 또 남겨주셨거든요. 이 계획서 사실 내 열정을 고스란히 이 다큐멘트 문서로 전달하기에는 참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쵸. 이게 100% 다 전달이 될지 늘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팁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 약점 부분을 일부러 명백하게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한 일부러 가릴 필요도 없고 가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는 사실 많은 기업들을 검토하고 실제로 투자해서 이 전개되고 있는 많은 사업을 갖다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은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팀들이 어떤 부분을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비슷한 사례로 이 창업자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그 사업을 갖다 매각을 한 친구인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자기가 답이 없는 거는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답이 없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약점은 이겁니다. 얘기하면은 왜 도입부분도 저렇게 할까? 바이어스가 생겨올 텐데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장점 설명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현재 그런데 저희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외부에서 사람을 충원을 해가지고 그 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라든지. 모든 게 솔직한 게 그럼요. 가장 강점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스타트업 초기 단계를 지나고 수익 창출 또는 고객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초기 단계를 좀 지나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미 조예찬님께서는. 저는 고객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창출이 수익이 이익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초기 스타트업은 그러니까 이윤을 남긴 이익을 낼 생각보다는 고객 기반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기반을 확보하면 매출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죠. 근데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매출이 될지 안 될지. 하지만은 고객을 먼저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고객은 그만큼 이 회사의 솔루션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거고요. 이 필요성이 자기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만 돈을 내고 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자, 미더데이는 총 5회차까지 여러분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11월 19일 오후 6시에 함께할 벌써 미더데이 4회차죠. 그때는 창업 유망팀 300의 선배님들이신 팜스킨 곽태일 대표님과 SOVS 박조은 대표님 모시고 성공 사례에 대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경험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날도 많은 참여 오늘처럼 활발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창업 유망팀 300 미더데이 3회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